네, 저번에 이어서 이제 집합 족침도 나갈 건데, 저번에 했던 이제 화요일 날 했던 부분 집합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교과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문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야, 지금 보면. 근데 그 부분 집합의 개념을 좀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집합 간의 포함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부분 집합을 그냥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그냥 구해도 되지만 그 부분 집합 개수를 알고 구하는 거랑 모르고 구하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언급을 많이 했던 거고, 사실 지금 교과서 문제에서는 현재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직접적으로 개수만 구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개수를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은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언급한 거니까 혹시나 교과서 미리 풀어보는 사람들은 개수 구하는 거 없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 바보는 다시 복습 꼭 해보고. 오늘은 그거 이어서 이제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 등등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집합의 이제 메인 단계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물론 부분집합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집합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럼 해보자.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합집합은 일단 우리가 두 개 다 먼저 개념을 알아야 돼.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속하거나라고 말이 돼 있지, 지금. 속하거나. 그래서 기호로는 U자 모양을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해. A와 B의 합집합이다라는 걸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야. A와 B의 합집합은 또는의 의미를 가진다. 또는 원소가 A, B 합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그 원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소가 A에만 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에만 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즉 A에만 속해도 되고 B에만 속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 가운데 속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에 모두 속하는 이 부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땐 A와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칠해진 그림이 되겠지. 그림까지 알아놔야 돼, 그림. 근데 당연한 얘기지. A 또는 B이기 때문에 A와 B를 모두 합친 범위에서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한다. 이름 그대로 따온 거야. 합하다 할 때 그 합을 따온 거고. 이제 교집합, 다음 교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그러니까 그리고의 의미. 보면 우리가 기호로는 합집합의 기호를 뒤집어서, U자 모양을 뒤집어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그리고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는 차이가 있지. 또는은 이거이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 둘 다이거나 상관없지만, 그리고라는 의미는 이거와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 다 한자에서 잘 따온 거고, 그래서 그림상으로 먼저 이해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림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지, 교집합이 둘이 만나는 부분, A 집합과 B 집합이 만나는 부분. 합집합은 A 집합과 B 집합을 모두 합친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은 서로소. 우리가 집합 간의 서로소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일단 서로소는 원래 우리가 숫자끼리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자연수 두 개가 서로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서로소의 의미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를 숫자에서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의미는 약간 달라. 집합에서 서로소의 의미는, 이거는 의미니까 알아둬야겠지. 뭐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등장하는 용어고, 우리가
이제 좀 가끔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 A, B에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가 A와 B를 서로 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 어떤 원소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지겠지. 하지만 겹쳐지는 게 없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는 A집합과 B집합을 서로 소라고 한다. 됐고, 그래서 여기 좀 3번에 중요한 얘기가 있네. 3번에 뭐 1번, 2번, 3번은 좀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고, 아니 이거 별표. 3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이다. 이거 애들이 은근 많이 헷갈려요. 얘들아, 이거 애들이 은근 많이 헷갈려 한다. 왜냐면 공집합은 집합 자체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집합과 교집합, 어떠한 집합과 겹치는 원소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겹치는 원소가 등장할 수가 없지. 공집합은 그 의미 자체가 원소가 있지 않은 집합이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미리. 조심하고, 이거 객관식에서 분명 헷갈린 사람 있다. 조심하고. 예시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집합 간의 서로소의 의미를. 첫 번째, A, B의 합집합. A, B의 합집합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인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원소 1, 2, 3 1, 2, 3이 잘 들어가 있고 B의 원소 1, 3, 5 1, 3, 5가 잘 들어가 있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A와 B의 원소를 모두 A와 B의 원소를 모두 고려해 보면 1, 2, 3, 5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총 4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4개의 원소가. 가끔 합집합의 개념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면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A와 B 합집합은 1이 2개, 2가 하나, 3이 2개, 5가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합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겹치는 원소는 한 번씩만 써주면 돼. 1과 3 같은 경우가 지금 겹치지. 그러니까 지금 원소의 개수나 순서에 상관없이 종류로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종류가 겹치면 한 번만 써주면 된다. 1과 3은 여기서는. 다음 이제 교집합은 A에도 있고 B에도, A와 B에 모두 들어있는 원소들을 보려는 거지. 지금 A와 B 원소들을 고려했을 때 겹치는 원소는 1과 3이 있겠지. 2와 5는 각각 A, B에만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잖아.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우리가 1,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기호나 모두 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집합 표시를 달아줘야 돼. 원소만 쓰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집합의 의미야. 그래서 이름도 집합이지. 합집합, 교집합. 근데 집합 기호를 달아줘야 돼, 중괄호를. 다음 3번, 집합 C가 있대. 원소를 5만 가지는 집합 C가 있대. 그러면 이제 A와 C를 비교해보면 A에는 원소가 1, 2, 3, C에는 5.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A와 C의 교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와 B는 서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B와 C를 봤을 때는 B와 C의 교집합은 지금 5가 겹치기 때문에 5가 되겠지. 5만 원소로 가진 집합이 돼. 근데 이거는 교집합이 아니잖아. 아니,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사실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자. 물론 뒤에서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 너네가 맨 처음에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랑 몇 개만 좀 같이 풀면서 넘어가 보면, 이제 128번 나랑 128번, 129번을 해보자. 128번,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합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지. 합집합.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원소를 다 쓰는 거야. A,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보면 A, B, C, D, E라고 써면 되겠네. 왜? A, B, C, D 다 있고 뭐 A, B, D, A, B, D 잘 있고 이 마지막 E까지 잘 들어가 있잖아. 물론 E는 여기 없긴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건 합집합을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A 또는 B, 그러니까 즉 A와 B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쓰라는 얘기야. 모두 다. 됐고, 다음 129번. 129번 같은 경우는 먼저 A번을 원소날법으로 바꿔보면 6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을 생각해보면 A에서 1, A와 B에 2가 모두 다 있고 A에 3이 있고 B에 4가 있고 A와 B에 모두 6이 있고 B에 8이 있지. 그리고 원소가 더 없지. 그래서 이게 합집합이 되겠지. 합집합. 뭐 쉽지? 사실 쉽지 이 정도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쉬울수록 보다 단순한 계산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분명 합집합 쓸 때 분명 빼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내가 원소 다 썼는지 2번, 3번 검토해야 돼 무조건. 이거 헷갈리지 말고. 130번에 한번 직접 해보고. 131번. 교집합은 합집합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131번 하나만 나눠볼게. 131번 하나만. 1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교집합은 A, B에 모두 있는 원소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겹치는 원소는 봤을 때 3과 4가 되겠네. 또 다른 원소는 겹치지 않지. 1번, 1, 2, 5는 겹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3과 4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계속 말하는 게 집합으로 써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됐고. 미안하고. 다음 135번, 136번. 두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135번 A와 B 합집합의 그림이 어떻게 됐었지? 합집합의 그림은 A, B가 모두 칠이 된 부분에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였지. 그럼 합집합의 경우는 모두 색칠된 범위에 있는 원소를 다 쓰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1, 2, 4, 8이 되겠지. 모두 파란색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교집합의 경우는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를 물어보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그러면 1, 2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써야 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으로도 알아두라는 게 지금 이 정도는 너무 기초적인 그림이고 이제 이 뒤에서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릴 거기 때문에 계속 그림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교집합과 합집합의 영역이 어디가 되는지. 137번, 138번. 이게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해보자. 보면 137번의 그림은 지금 A, B가 모두 칠해져 있으니까 A와 B의 합집합을 말하는 거고 138번은 A와 B의 교집합을 말하고 있는 그림이네.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모든 그 원소들을 찾아서 집합을 쓰면 되겠지. A와 B 합집합은 그러면 2, 5, 6, 8, 10이 되겠고 A와 B 교집합은 겹치는 원소인 2랑 8만 원소로 가지겠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를 푼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떠한 집합을 의미하는 건지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 분류도 해냈지만 뭐 이게 지금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채워 나가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 나갈 때 조금 팁은 교집합 부분부터 먼저 쓰는 거야. 교집합 부분부터. 지금 둘이 겹치는 게 2랑 8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여기 2랑 8을 먼저 써주고 나머지 원소들을 각각의 부분에 써주면 되는 거지. 이제 A에는
5랑 10이 남았으니까 5랑 10을 써주고 b엔 6만 남았으니까 6을 써주고 이 다음에 보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여기에 색칠된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전체 색칠된 원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2, 5, 6, 8, 10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겹치는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고 한 게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봤을 때 겹치는 원소는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서 한 번만 써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번만 써지게 되는 거야. 그림상으로 이해해 봤을 때는 그 138번 풀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여기는 2와 8, 그래서 2와 8이 잘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푸는 방식은 이걸 보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색칠해서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뒤에 문제에서. 됐고 다음 139번과 140번, 141번. 139번이랑 140번만 해볼 건데 139번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하라 했지. 이런 거 조심. 이런 거 공집합이 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라고 했지. 여기서 이거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140번 A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바꿔보면 1, 2, 5, 10이 되겠지. 10의 약수니까. 보면 A와 B의 동시에 있는 원소는 지금 1과 2는 겹치네.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네.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141번은 너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집합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연산법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연산법칙. 그래서 연산법칙은 너희가 당연히 알아둬야 돼. 당연히 알아둬야 돼. 왜?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문제에서 이걸 일일이 다 써주고 너희한테 친절하게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지. 그냥 식 준 다음에 너네한테 계산을 하라고 할 거야. 근데 분명 문제에서 바로 준 형태로는 계산이 안 되도록 너네가 이 법칙을 활용해서 식을 어떻게 바꿔야만 너네가 사고하기 편하도록 문제가 바뀔 거니까 이거 꼭 익혀놔야 돼. 보면 근데 그렇게 어려운 법칙이 아니야. 보면 너희가 많이 해봤던 법칙, 기본적인 연산 책에서 많이 해봤던 법칙들이라 보면 첫 번째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앞과 뒤가 순서가 교환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이나 B와 A의 합집합이나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똑같지. A, B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나 B와 A의 교집합이나 그 결과값은 같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말의 앞뒤만 바꾼 거야. 교환법칙 같은 경우는. 다음 결합법칙. 결합법칙도 사실 교환법칙과 거의 마찬가지야. 결합법칙은 교환법칙과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데 어떻게 보면 결합법칙도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왜 결합법칙으로 이름이 다르냐면 괄호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괄호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순서에 대한 언급을 바꿔주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지만 우리가 괄호가 바뀔 때는 결합이 바뀐다라고 해서 결합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보면 모두가 합집합일 때는 A, B를 먼저 합집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연산할 때 괄호가 있는 걸 먼저 연산을 해주잖아. 그러면 A와 B를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C와 합집합을 하는 거나 B와 C를 합집합하고 A와 마지막에 합집합을 해준 거나 결과는 똑같더라. 그리고 모두가 교집합일 때도 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A와 B 교집합하고 C랑 교집합하나 B랑 C랑 먼저 하고 A랑 하나 결과값은 똑같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곱하기 나누기 순서 바꾸는 거 있지 뭐. 그래서 그런 거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4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곱하기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이런
성질들이 성립이 된다. 실제로 그리고 원래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머리가 아프니까 3개짜리고 그리고 직접 이게 성립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사실 이게 지금 막 이 연산 법칙이 이 2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은 너네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을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법칙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 물론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긴 하지만 보면 A 합집합, B, C 교집합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분배 말 그대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다른 데서 배운 게 있어. 곱셈에서 분배 법칙을 배운 적이 있지. 곱셈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 법칙을 배웠었냐면 이렇게 비유를 할까? 이렇게 비유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계산할 때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분배, 이걸 분배 법칙이라 했잖아.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고 이 더하기는 마지막에 4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분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라고 보면 돼.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돼. 보면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이렇게 분배가 됐고 A 합집합 C가 분배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근데 마지막에 B와 C는 교집합 관계였잖아. 이 교집합이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그대로 살아서 가운데 끼는 것처럼 여기 있는 교집합은 여기 살아서 나온다. 단 이때 합집합들은 A와 B가 분배가 되고 A와 C가 분배가 돼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마지막 이 교집합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에 살아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지. 이것만 그냥 생으로 보면 얘들아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랑 보면서 아 저런 형태구나, 실제로 계산할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아두면 좋겠지.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뀌어 있어도 A 교집합 B가 분배가 됐고 다음은 A 교집합 C가 된 거야. 분배가 돼서 이렇게 분배가 돼서. 근데 마지막에 여기 있던 합집합이 가운데로 살아남게 되는 거지. 여기 있던 플러스가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분배해준다 생각하면 돼. 색깔 표시는 너희가 해두고 좀 깔끔하게 보려고 지워보면 문제에서 많이 유도하는 게 어떤 형태냐면, 물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걸 주고 그냥 이 형태를 주고 계산을 해보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애들이 대부분 계산을 이거 그대로 하려고 그래. 합집합 계산하고 교집합 계산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만들겠지. 학교에서 실제로 조건이 그렇게 걸려 있을 수 있고 센 애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것도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보는 건 분배니까. 근데 이렇게 반대로 묶어버릴 수 있는 것도 너네가 실제로 보고 알아챌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이 방향으로 바꾸는 것 또한 너네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땐 이렇게 연산하는 게 당연히 더 킬러 문제스럽겠지.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공식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조금 외우고.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지.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이 어디 살아있는지, 합집합이 어디 살아있는지,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분배 법칙은 정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외우고 최대한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해보자. 밑에 문제 몇 개 풀면서 실제로 저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해보자. 142번 그림을 색칠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그림이고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네.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보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먼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색칠 한번 해볼까? A, B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지. 겹치는 부분. 다음 C는 여기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이거 세 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과 이것,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보라색 가운데 하나만 되겠지. 가운데 하나만. 그래서 이건 지금 좌변 여기서만 본 거고, 이제 우변에서 보면 우변에선 A집합은 이거고, 다음 B와 C의 교집합은 여기지. 여기. 그러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집합은 이 가운데 부분 보라색만 되겠지. 그리고 봤을 때 마지막 결과가 두 개가 똑같지. 그럼 무슨 의미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는 의미고, 이거는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괄호의 위치가 변하는 건 결합 법칙이라 했지. 그래서 이건 결합 법칙.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식으로 하면 너무 좀 복잡하게 집합론적인 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 143번. 143번은 분배 법칙이네. 분배 법칙. 이것도 좌변 우변을 비교해가면서 해보자는 거지. 좌변부터 A집합은 이게 되겠고, 다음 B와 C의 교집합은 B와 C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근데 뭐래? 이것과 이것의 합집합을 얘기해야 돼. 합집합. 그럼 뭐야? 빨간색과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모두 합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합쳐져서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좌변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지. 뭐 여기 지금 두 번 칠해도 여기 두 번 된 거 아니야. 그냥 색칠 하다 보니까 내가 두 번 칠하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고, 우변을 따라서 색칠해 보면 A와 B 합집합은 A와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한 부분의 그림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지. 다음 A와 C의 합집합은 A와 C의 원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근데 뭐래?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너희가 직접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위의 그림과 똑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겠지. 겹치는데 너희가 직접 겹치는 데 너네가 직접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 교집합의 의미를 보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보면 뭐야? 지우개네. 답이 그림이 똑같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이 공식이 실제로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확인만 해본 거고, 너네 이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문제 해보자. 기초적인 문제긴 하지만 한번 해보면 세집합 ABC에 대해서 A 원소가 이거고 BC의 합집합이 이거일 때 이것을 구하시오. 보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야 돼서 A 합집합 B부터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C와 합집합을 해줘야겠지만 지금 이걸 구할 수 없잖아. 왜? B와 C의 합집합만 나와 있을 뿐이고 B 집합은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상태에선 바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 얘들아. 이거 바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에 의해서 변환해주면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A 집합은 X, Y, Z, B와 C 합집합은 M, N, X가 되잖아. 이제는 이거 두 개 합집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합집합을 우리가 판단해보면 이거 두 개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Y, Z, M, N을 다 쓰면 되는 거겠지. 조심해야 되는 건 X 두 개 있다고 두 번 쓰는 거 아니다. 한 번만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법칙을 통해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145번도 마찬가지. 145번 보면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A와 교집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B와 C의 교집합을 보려고 하니까 B와 C의 교집합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문제에서 뭐 B, C 집합을 따로 알려준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저런 식을.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야. 뭐를 구하라 했는데 바로 안 나오면 우리가 바꿔줘야 돼.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을 활용해서, 결합 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무슨 일이 발생해? A 교집합 B는 나와 있잖아 문제. 2, 3, 5, 6이라고. C는 뭐야? 18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구해보면 1, 2, 3, 6, 9, 18이 되겠지. 마지막 계산하라는 건 두 개 교집합이니까 두 개의 원소가 겹치는 원소들을 찾으면 되겠지. 2, 3, 6. 5는 안 겹치지? 그러니까 2, 3, 6 해서 이게 답이 되겠지. 위에는 이게 답이었고. 그래서 뭐 위에서 얘기했던 합집합 교집합 너무 쉬운데요 이런 게 아니라 슬슬 너네한테 이렇게 장난을 거는 거야. 식을 변형하고 너네가 그림을 그려서 찾고, 물론 아직 그림 그려서 찾는 건 안 나왔지만. 됐고 146번 147번 분배 법칙. 얘들아, 분배 법칙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해. 분배 법칙 문제가, 이 두 문제는 너네가 사실 눈치만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충 풀 수 있어. 사실 눈치만 있으면. 근데 분배 법칙은 법칙을 모르는 순간 아예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너네가 무조건 외워야 돼. 분배 법칙 문제는 특히 더. 그래서 이거 위에 두 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이거 두 개가 특히 더 너네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보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걸 보자. 주어진 건 뭐 A, B 합집합이고 A, C 합집합인데 이걸 구하래.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이 형태가, 이거 두 개 형태가 여기 없잖아. 그럼 이걸 최대한 바꿔보는 거야. 최대한 발악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와 B가 합집합이 되고 A와 C가 합집합이 될 거야. 분배에 의해서. 분배에 의해서. 근데 가운데 교집합은 어디 껴야 돼? 이제 이 가운데 들어온다고 했지. 이렇게 된 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보면 A, B 합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A, C 합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러니까 드디어 문제에서 준 형태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을 잘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 마지막까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교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두 집합에 모두 있는 원소를 찾아야겠지. 마이너스 1, 0 해서 마이너스 1과 0이 이렇게 답이 되겠지. 이것도 역시 지금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랑 0만 딱 쓰면 무조건 틀린다. 집합의 집합 체계에선 조심하고. 마지막 147번. 147번은 너네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돼. 더더욱 분배 법칙인데 아까 말했던 그 사고 방향이 이 사고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분배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보면 A와 B가 교집합이고 A, C가 교집합이래. 근데 가운데만 합집합이야. 그럼 우리가 똑같이 A 교집합이 있어. 그리고 B, C는 A의 교집합이 돼 있고 가운데만 합집합이야.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이 분배 법칙 2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이게 이 문제에 있는 것과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즉 이 문제에 있는 이 형태는 분배 법칙 이 형태에 의한 거라고, 이 형태가 연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사실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네가 지금 센을 같이 보면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보고 찾아서 이거 찾는 거 누가 못하니, 마음만 먹고 찾으면.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막상 이 식만 딱 맞닥뜨리는 순간 너네가 사고가 멈춰. 그러니까 내가 정지해.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냥 시험지를 넘겨버린단 말이야. 절대 그러지 말고 최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배 법칙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많이 최대한 익혀놔야겠지. A 교집합이 같이 있고 A 교집합이 여기 있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B와 C와 분배가 돼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가운데 합집합이 가운데만 살아있는 거. 그래서 분배 법칙 형태를 좀 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건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같고, 그러니까 왼쪽에 일치하고 A 합집합, A 교집합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일치하고, 가운데 괄호 사이에 있는 연산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반대라면 합집합인데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인데 합집합이잖아.
그러면 분배 법칙의 형태이다. 은근 어려워 얘들아. 이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쉬워. 이렇게 옮기는 건 굉장히 헷갈려.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건 쉽지만 우리가 이거를 2 곱하기 4에서 2에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잖아. 사실 이 숫자만 보고 누가 이걸 어떻게 바로 떠올릴 수 있니. 게다가 이건 지금 숫자니까 더 어려운 거고. 근데 집합체계에선 어느 정도 힌트가 보인다고.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런 식으로 힌트가 보이니까 절대 던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라. 그럼 뭐야? 이제 문제에서 다 줬지. A, B, C 합집합. 그러니까 써보면 A, B, A, C, D, E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지금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원소를 찾아야겠지. A만 겹치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A 집합. 보면 슬슬 감이 잡히겠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 합집합을 물어볼 땐 내가 무엇까지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집합을 물어볼 땐 뭘 써야 되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계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니까 최대한 신경 꼼꼼하게 써서 하고. 분배 법칙은 이렇게 사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네, 됐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려 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이거 진도 다 나가고 마지막에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서 저번에 숙제 문제 너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봐 숙제 문제 A 스텝 말고 B 스텝 문제만 내가 뒤에 이어서 풀이 영상 이 영상 뒤에 붙여줄 테니까 그것까지 다 봐야 돼 얘들아. 알지? 그래서 그 영상 시간까지 고려해서 진도 나갈 거니까 참고해두고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건데 여집합과 차집합은 여집합과 차집합 먼저 이해하기 위해선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깔고 들어야 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건 지금 보면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내가 정의를 내 맘대로 이렇게 맘대로 각색하고 그런 건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모든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면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네가 이해가 더 안 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정의가. 그래서 그냥 이 정의 말고 그냥 모든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 그래서 우린 그거를 전체 집합을 U라고 쓰기로 했어. U. 기호로는 U. 그러니까 알파벳은 U를 쓴다고. 그 의미는 universal set. 그래서 universal set에서 U만 따와서 U를 전체 집합이라 한다. 보면 그림에 물론 아직 여집합 안 배웠지만 이렇게 모든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네모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U라고 표시한다. 전체 집합은 동그랗게 표시를 안 해 얘들아. 전체 집합까지 동그랗게 표시해버리면 다른 집합들이랑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많이 해. 네모나게. 알아두고 그림 그릴 때 여집합과 차집합인데 이제 여집합만 먼저 봐보면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여집합.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는 A의 집합은 맞는데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A 위에 지수 자리에다가 C라고 표시를 해줘. 이 C는 우리가 여기 컴포넌트에서 따온 첫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C를 앞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여집합을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집합을 그려버리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 있잖아. 근데 A 여집합,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그러면 이 바깥쪽이 돼버린단 말이야. A가 아닌 집합들의 모임이니까, A가 아닌 집합이니까. 근데 뭐야? 그러면 한계가 안 보이잖아. 어디까지 실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전체 집합에 관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돼. 물론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냥 말할 때는 안 걸리는 경우가 솔직히 있을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전체 집합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 집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유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A의 여집합이 아니라 U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전체 집합에 대해 여집합이라 해서 전체 집합의 조건을 걸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X는 기본적으로 U의 원소이며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전체 집합의 조건을 더 걸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원래 A 집합은 여기가 되겠지만 지금 A 여집합, A가 아닌 집합이기, A에 있는 원소가 아닌 것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바깥쪽, A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리버스의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대의 의미. 그래서 이 정도고. 다음 차집합. 보면 차집합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연산 중에 빽이 있지.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의 의미를 그대로 차용해온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차가 그 마이너스 할 때 그 차야.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의미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차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읽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기 기호 보면 우리가 A-B라고 쓰면 말 그대로 어떤 의미로 먼저 받아들이면 되냐면 A에 있는 원소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을 뺐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실제로 그 마이너스의 개념을 차용해서. 그래서 보면 차집합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보면 A에 있는 원소가 원래 A의 원소가 이거 전부였다고 보면 B의 원소는 뭐야? B의 원소는 빨간색이잖아. 근데 뭐야? A-B를 하려면서 A-B. 그럼 뭐지? A의 원소 중에서 B 원소를 모두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야. A의 집합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이 또 가끔 의문을 갖는 게 여기는 왜 지워지나요? 지금 여기는 안 지워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뭐를 빼주는 건지 봐야 돼. A에서 B를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건 A야. A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B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A만큼 가지고 있는데 B만큼 빼주라는 건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에도 있는 원소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에서 여기만 빼주면 되겠지.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B가 이만큼 있으니까 B가 넘어온 A에서 B가 넘어온 영역만큼 빼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지워져서 이렇게 된다. 여기만 남게 된다. 이렇게 약간 조금 달 모양? 소금달은 아니지만 보름달이 되기 직전의 달 모양의 그림은 우리가 차집합으로 받아들인다.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물론 앞에서도 그림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이거 두 개도 그림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쉽다. 물론 여집합은 당연히 어려운 의미가 아니지만 차집합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차집합은 어디에서 뭘 빼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뭐였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뭐였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A만큼 가지고 있던 거야 원래. B만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큼 빼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만큼 빼주는 거지만
겹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은 여기서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의미도 알고 있으면 너네가 그림을 그리다 헷갈리거나 아니면 차집합의 개념을 다루다가 헷갈릴 때 이 개념을 이 정의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생각을 잡을 수 있어. 보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A에는 속하지만 여기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정식적인 차집합의 의미는 이것이 되겠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연산할 때 실제로 연산을 빨리빨리 해줄 때에는 A집합에서 A, B가 겹치는 부분을 그냥 지워버린다라는 느낌으로 계산을 빨리빨리 해주면 좀 우리가 더 빨리 다룰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예시 예시 보면 먼저 첫 번째 A 여집합의 원소를 구해보면 우리가 A 집합이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동그라미 A 여집합은 뭐야? A가 아닌 집합이니까 A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이 되겠지. 그럼 지금 뭐가 있지? 4와 5가 해당하겠지. 그래서 4, 5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B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B의 원소가 이렇게 있고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바깥쪽 이렇게, 그러면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는 2와 4가 되겠지. 그래서 2, 4가 있게 되는 거고. 다음 차집합 A-B, 그러니까 A의 원소에서 B에 있는 원소만큼을 빼주는 거야. 여기를 삭제해버린다고. 그러면 어디만 남게 되냐면 여기만 남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원소는 2 하나밖에 없고 2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 다음 B-A, 그러니까 원래 B라는 영역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A만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남게 되겠지. 색칠한 부분의 원소는 5밖에 없고.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의미는, 물론 하집합, 교집합도 그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여집합, 차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잘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림상으로도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보자. 여기서는 나랑 148, 149, 151, 152. 그 옆에 그림은 뭐 그냥 전부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문제 지금 물론 바로 풀어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그림을 그려서 사실 해도 되는 문제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나랑 먼저 그냥 풀어보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봐보자. A는 2, 4, 6이래. A의 원소는. 근데 우리는 지금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의 여집합이야. 그럼 뭐야? A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뭐야? 전체 집합이 조건이 걸려있지. 그러니까 2, 4, 6만 아니면 되니까 뭐 999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왜? 전체 집합은 이거니까. 여기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어. 여기서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전체 집합의 의미가 작용한다 했지. 그럼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인 2, 4, 6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A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 아까 여집합 얘기할 때는 전체 집합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지. 제한 범위가 전체 집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 B의 원소는 지금 원소날법으로 바꿔보면 3, 6, 9, 12, 뭐 15 지금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12가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15 이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B의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 B에 있는 원소들은 제외해야 되잖아. 3, 6, 9, 12. 그지? 아 그리고 보면 9도 안 되겠네. 9도 지금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9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가 B의 원소는 좀 깔끔하게 써보면 3, 6, 12만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잘 봐야 돼. 전체 집합을. 그럼 3, 6, 12를 지워보면 3, 6, 12 3, 6, 12를 지워보면 1, 2, 4만 남게 되겠지. 1, 2, 4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집합 U에 대한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음 C는 너네가 직접 한번 해보고, 이것도 물론 전체 집합을 조심해야겠지. 이거를 뭐 실제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림으로 풀려면 이렇게 U를 그리고 뭐 A 이 같은 경우는 지금 ABC 간에 지금 합집합 교집합 관계를 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그려서 A 원소 2, 4, 6 나머지 1, 3, 12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A에는 2, 4, 6이 들어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을 색칠해서 이 파란색 부분에 있는 원소 1, 3, 12를 골라주는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너네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풀면 되고. 근데 뭐 좀 문제 풀다 시간이 나오면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되라.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좀 체화를 시켜야 돼서. 다음 152번 차집합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왜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해주기엔 너네가 차집합의 의미를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서 머리가 아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해보면 151번 A, B 지금 둘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팁은 교집합 부분부터 채우라 했지. 지금 1, 3이 겹치니까 1, 3을 채워주고 이제 A에는 2와 4가 남았고 B에는 5가 남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A-B는 원래 A에서 B만큼을 제거하는 거잖아. 제거 여기 없앤다고. 그러면 뭐만 남아? 2와 4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름달이 차오르기 직전의 모습을 차집합의 그림으로 위에서 확인했었지. 그래서 2와 4 차집합의 의미로도 판단해 봤을 때 그림문과 의미를 매치시켜 보면 A에 있는 원소에서 A, B가 겹치는 부분만큼을 빼는 거잖아. 왜? B에 있는 걸 어쨌든 빼버려야 되니까. 그럼 A에서 A, B가 겹치는 부분 뭐야? 1과 3 이 부분만 제거를 한 거라고. 그러면 2와 4만 남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의미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그러면 152번도 빨리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B, C가 겹치고 이제 A에는 여기 있는 부분에 더 남는 원소가 이제 없지. B,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 부분에 A, D가 되겠고. 그 다음 A-B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만큼 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야? 이제 원소가 없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지. 그림에 대한 의미는 151번에 했던 그림과 똑같이 매치시켜서 해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염려해 두고, 그러니까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은 우리가 배운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공집합이다. 다음 빨리 해보자. 보면 154번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했지. A가 아닌 집합들, 그러니까 이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들이 A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러면 1, 3, 4, 5가 되겠지. 1, 3, 4, 5가. 그래서
1, 3, 4, 5. 얘들아 그림으로 파악해야 돼. 그림으로 최대한. 됐고, 다음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B를 기준으로 바깥쪽, 그러니까 이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를 파악해보면 1, 2, 3이 되겠지. 그래서 1, 2, 3이 될 거야. 됐고, 다음은 차집합 A-B. 원래 A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B라는 집합만큼 제거를 할 거야. 제거. 그러면 남는 부분이 이 색칠된 부분만 남게 되겠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여기 있는 원소는 2밖에 안 남게 되겠지. 2. 차집합의 의미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달, 보름달 되기 직전의 달. 다음 B-A는 원래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A라는 집합만큼 뺄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4랑 5가 되겠지. 4랑 5. 이렇게. 그래서 그림의 의미로 계속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색칠해봐야 돼. 얘들아, 내가 색칠하는 거 보면서 맞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너네가 직접 그려봐야 된다. 그림. 됐고, 이제 158번 159번 해볼 건데 이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보자. 저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집합, B집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그림에 우리가 원소를 다 채워볼 건데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땐 항상 교집합 부분부터. A와 B가 겹치는 건 지금 2랑 5가 겹치지. 2랑 5가 여기 있을 거고, 이제 A에는 3이랑 7만 남았고 B에는 1이랑 10이 남았겠네. 다 그렸다 신난다가 아니라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세워줘야지.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며. 그러면 9, 10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한 자연수는 1, 2, 3, 5, 7, 10. 1, 2, 3, 5, 7, 10만 썼고 나머지 4, 6, 8, 9는 안 썼잖아. 그럼 그 4, 6, 8, 9는 어디 가냐면 A, B에도 없는 나머지 원소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전체 집합의 의미가 이걸 제외한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는 원소들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 158번 그림에서 158번에서 물어보는 색칠된 부분은 이걸 기준으로 바깥쪽에 색칠된 거니까 지금 뭐야?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들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1, 4, 6, 8, 여기 잘못 썼네. 10이 아니라 9지 이거? 이거 9 잘못 썼다. 9. 그래서 158번은 1, 4, 6, 8, 9. 다음 159번에서 물어보는 여기에는 여기 색칠된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는 1이랑 10밖에 없네. 그래서 1이랑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 이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지금 이 그림들의 의미를 물어본 거지. 문제에서는 이 그림의 의미는 A를 기준으로 바깥쪽이 칠해져 있으니까 이 그림은 A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159번 같은 경우는 B에서 여기가 지금 B였으니까 이거는 B-A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실 그림 없이도 직접 바로 이것만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지. A는 2, 3, 5, 7이니까 A가 아닌 숫자
A 여집합은 A에 있지 않는 숫자들만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뭐 1, 2, 3은 A에 있으니까 5도 4는 A에 없고 5는 A에 있고 6 없고 8 없고 9 없고 10 없고. 보면 아까 여기 10을 안 썼네. 아까 그림 잘 봤나 보다. 10.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A의 여집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2, 3, 5, 7이 아닌 원소들을 다 쓰면 되니까. 근데 그 원소들을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파악해야 돼?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여집합 생각할 땐 전체 집합이 중요하다. 다음 B-A 차집합 같은 경우는 B의 원소에서 A와 겹치는 부분을 뺀 거니까 A와 겹치는 것은 2, 5를 뺀 1과 10만 남게 돼서 1, 10이 되는 거지. 아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 1, 10이 잘 있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이 다음에 이제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나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수업 때 이어서 하고, 이제는 이 뒤에는 내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풀이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 숙제 문제 A스텝 문제 빼고 B스텝 문제들만 풀이를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집합 A는 X바 X는 절대값 X가 1 이하인 정수래. 근데 지금 보기가 모두 부분집합에 관한 문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집합을 직접 한번 다 써보려고 해. 보면 일단 집합 A를 원소날법으로 바꿔볼 건데, 절대값 X가 1 이하라는 건 우리가 배웠듯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서 배웠듯이 이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의미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X가 정수라 했으니까 우리가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확인해보자. 부분집합 모두 써보면 먼저 공집합이 있겠고, 원소를 하나만 가지는 부분집합은 마이너스 1만 가지는 거, 0만 가지는 거, 1만 가지는 거, 총 3개가 있겠고, 원소 2개 가지는 건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1, 0과 1, 총 3개가 있겠고, 저번에 했었지? 그리고 원소 마지막 3개를 가지는 부분집합은 이거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 하나가 있을 거야. 이게 집합 A에 대한 모든 부분집합들인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NA는 2다.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틀렸지? 3개지? 원소가 1개인 A의 부분집합은 2개이다. 틀렸지? 하나, 둘, 셋. 총 3개였지?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집합은 4개이다. 하나, 둘, 셋, 3개였지? 틀렸고, 1을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은 4개이다.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총 4개 맞네. 그래서 4가 맞는 말이었고, 5번 음수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은 2개이다. 음수를 원소로 갖는 건 하나, 둘, 셋, 넷. 4개지? 그러니까 틀렸어. 근데 지금 보면 이건 지금 단순히 부분집합을 모두 다 써서 푼 거고, 우리가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활용해서도 풀 수 있겠지. 우리가 특정한 원소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특정한 원소를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배웠었잖아. 보면 4번 1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그 원소를 빼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해보라 그랬지. 그 원소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의 2승에서 4개가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음수인 원소를 갖는데, 근데 지금 음수인 원소가 뭐야?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럼 뭐지? 이번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원소가 또 2개가 남았지. 그러니까 2의 2승에서 4개인데 4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 문제에서 나왔을 때. 공식으로 풀든 찾아서 풀든 자기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만 골라서 풀면 된다. 85번. 85번 같은 경우는 집합 A가 이거고 B가 이거일 때 A, B가 같은 집합이래.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건데 A, B가 같다라는 건 B가 같다라는 건 A와 B의 원소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면 A에는 하나가 A, B에 관한 식이고 5가 있어. 근데 B에는 0이 있어. 그럼 무슨 말일까? 지금 서로 공개된 정보들로만 유출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둘이 완전히 같은 집합이 돼버리는 거잖아. 식을 세워보면 2A-B는 5, A 플러스 2B는 0.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4A-2B는 10, A 플러스 2B는 0, 5A는 두 식을 더하면 10,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고. 됐지? 그래서 집합이 같다라는 의미가 뭔지, 원소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의미다. 됐고. 91번. 집합 1, 2, 3, 4의 진부분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부분 집합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를 제외한 부분 집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거지. 그럼 확인해 보자. 기억 같은 경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다 그랬지. 게다가 이건 지금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면 0 초가 4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 B는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가 되겠고, 이거는 2의 양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가 되겠지. 보면 니은 같은 경우는 1, 2, 4 니은 같은 경우는 1, 2, 3 잘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이것의 부분집합인데 지금 이거는 자기 자신도 아니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지. 니은도 되고.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1, 2, 3, 4 완전히 이것과 일치해버리네. 그러니까 즉 이 집합 자기 자신이 디귿과 똑같네. 근데 뭐야, 진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고. 리을 같은 경우는 1, 2는 집합 1, 2, 3, 4의 부분 집합이 맞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부분 집합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모두 될 수 있는 거고, 보기에선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 됐고. 다음 중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인 집합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라는 건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의 공식을 배웠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었잖아. 이 n승은 이 n은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였고, 이게 32가 돼야 된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n이 5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소가 5개인 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모든 보기를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1번 돼 있고 2번은 10일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 이 소수는 0. 몇 할 때 그 소수가 아니라 약수가 1과 자긴 자신밖에 없는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 3, 5, 7, 11. 됐고. 그리고 3번 x는 6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6보다 작은 홀수에는 1, 3, 5가 있겠지. 4번 30의 양의 약수 1, 2, 3, 5, 6, 10, 15, 30. 32 이하의 자연수인데 1부터 쭉 32까지 있겠지.
보면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건 여기서 2번밖에 없겠지. 2번.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기해 주는데 1은 소수가 아니다 얘들아. 1과 1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는 걸 우리가 소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1은 1과 1이 자기 자신 자체니까 1을 소수라고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2, 3, 5, 7, 11만 2번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 94번의 답은 2번. 마지막 98번 9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식, 어떠한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어떤 원소를 가지지 않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네. 그럼 해보자. 일단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4, 8, 12, 16, 20, 24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4, 6을 반드시 가지고 12를 가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해 줄 때는 이거 두 개를 다루는 방향이 똑같았어. 일단 빼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왜?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들은 일단 가져야 되는 걸 빼고 나머지 것들에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강제로 추가만 해주면 된다 했잖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원소를 어떠한 특정한 원소를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그냥 그거를 빼고 부분집합을 파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집합을 찾는 방식은 다르지만 개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구조가 똑같다. 제외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면 된다. 보면 원소가 이제 하나, 둘, 3개가 남았지.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 공식에 의해서 2에 3승계의 부분집합이 존재할 거고, 이건 8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 풀이였고, 더 질문 특별하게 더 A스텝 같은 더 질문 있는 사람은 카톡에다가 문제를 올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